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이 넘은 엄마와 함께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남들에게 밝히기 힘든 비밀스러운 가정사가 있어요. 몇 달 전 제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던 지긋지긋한 운명의 고리를 끊어낸 후 앞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꺼낼 일 없는 아픈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보려 합니다. 이곳이 제가 찾은 대나무 숲이거든요. 저는 17살 아들이 있는 부부의 늦둥이로 태어나 온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았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께는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그 아들이 부모의 기대에 따라 자라주기는커녕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만 치는 터라 부모님의 속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하준아, 너 어제도 담임선생님한테 전화 왔더라. 애들을 왜 그렇게 괴롭혀? 너도 초등학교 때 힘센 애들이 괴롭혀서 힘들다고 해놓고 키 좀 컸다고 너보다 작은 애들 괴롭히면 되겠어? 아, 괴롭히는 거 아니라고. 그냥 노는 건데 걔네들이 선생한테 이상하게 꼰질러가지고 그런 거야. 선생이라니. 너 선생님들 앞에서 말 조심해. 어른들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 진짜 잔소리. 지긋지긋해 죽겠네.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이러니까 내가 집에 오기가 싫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장난을 좋아하고 평범한 남자아이였던 오빠는 중학생이 된 후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순식간에 딴 사람으로 변해버렸다고 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가출도 서슴지 않아 하루 이틀은 기본이고 길면 일주일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그렇게 오랫동안 집에 오지 않으면서 출석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오빠가 가출하는 날이면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부족한 엄마라 사춘기 겪는 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번번이 번거롭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나마 학교라도 나갔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제가 안심이 돼서요. 아유, 아닙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학교라도 잘 나오니 다행이죠. 아무래도 같이 어울리는 친구 집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모양이에요. 제가 잘 타일러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타일러도 보고 때려도 봤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어 그저 한때 부는 바람이겠거니 하면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러나 오빠의 반항은 한낱 사춘기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친구들과 무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경찰에 잡혀간 적도 여러 번이었고요. 술과 담배는 기본이었고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출석도 거의 하지 않다가 자퇴를 해버렸죠. 부모님은 간혹 친척들과 모여 과거의 이야기를 하다 그때 일이 떠오르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내가 진아 아니었으면 그때 차라리 콱 죽어버렸으면 했을 거야. 삶에 낙이 없었어. 하나 있는 아들 귀하게 키워놨더니 그렇게 남에게 피해나 주는 천덕꾸러기로 자랄 줄 누가 알았겠어. 자식 키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 뜻대로 자라주는 것은 고사하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며 자라도 고마울 지경이니까요. 형님, 그 힘든 시간 지나갔으니 이제 그 기억은 가슴 깊숙이 묻어놓고 삽시다. 그래요, 아주버님. 아주버님 말씀대로 진아가 있잖아요. 저도 진아 예쁜 짓 하는 것 보면 이 나이에 누뚱이 생각하게 되곤 한다니까요. 오빠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태어난 저는 먹구름이 낀 부모님의 일상에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에 늘 가슴 졸이며 살 때 제가 방긋하고 웃어주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곤 했대요. 오빠는 성인이 된 이후 사업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돈도 여러 차례 받아갔어요. 아빠, 이거 진짜 대박 아이템이라니까요. 요즘 만화 안 읽는 애들 없어요. 애들만 읽어요. 어른들도 이른 아침에 왔다가 저녁 늦게까지 죽치고 앉아서 보고 간다고요. 만화방, 그거 진짜 대박나요. 2천만 원만 해주시면 내가 1년 내로 이자까지 쳐서 2,500으로 갚을게요. 처음 오빠가 시작한 사업은 만화방으로 부모님은 큰 반대 없이 돈을 지원해 주셨다고 해요. 자기 앞가림이나 하고 살까, 저러다 진짜 나쁜 짓이라도 해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마음 졸였던 두 분은 오빠가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반가웠던 거죠. 하지만 오빠의 사업은 생각처럼 잘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근처에 만화와 비디오를 함께 대여해주는 체인점이 생기면서 더 넓고 쾌적한 데다가 많은 만화책과 비디오를 가지고 있는 그곳으로 손님이 몰린 거예요. 오빠의 만화방은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학교도 안 가는 불량 고등학생들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담배나 피우는 아지트가 되고 말았죠. 그 뒤로도 치킨집, 피자, 심지어 다단계까지 손대서 몇 년 동안 아버지께 받아간 돈이 수천에 이르렀어요. 아빠, 이번엔 진짜예요. 앞으로 카페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될 거라니까요. 체인점이라 본사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시키면 월에 월급쟁이 월급 2-3배는 우습게 번다고요. 하준아, 나는 너한테 해줄 만큼 했다고 본다. 지금까지 네가 사업한다, 물건 사달라고 해서 지원해준 돈 전부 네 할아버지에게 받은 땅 팔아 마련한 돈이야. 더는 힘들다. 아,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눈앞에 있다니까요. 당장 내 품에만 안으면 앞으로 황금알을 숭풍숭풍 낳아줄 건데 그걸 외면해요? 아, 이거 안 하면 진짜 바보스러운 짓이라고요.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니까 글쎄. 너 월급쟁이 돈 쥐꼬리만큼 벌면서 회사 노예처럼 산다 그렇지 않았냐? 내가 그 월급쟁이 아니야. 회사 다니면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쥐꼬리만한 돈으로 우리 식구 사는 건데 그 돈이 모이면 또 얼마나 모일 거고 너 다 줘버리면 우린 저금도 하지 말고 하루살이처럼 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2배, 3배로 내가 불려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투자라니까요. 아니 내가 1,000을 투자하면 2,000, 3,000이 되어 나오는 구조인데 이걸 왜 안 해요? 투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다. 이참에 너도 차분하게 회사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일 좀 찾아봐. 응? 결국 아빠는 카페 창업을 하겠다는 오빠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양친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도와주기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물려받은 귀한 재산을 허튼 짓으로 탕진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오빠가 하겠다는 사업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그냥 적당히 있어 보이는 사업체 꾸려놓고 사장님 소리나 듣고 싶었던 건지 막상 차려놓고 나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도 그간 오빠의 사업을 대하는 자세를 보고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13살이 되던 해에는 결혼하게 되었는데 딱 오빠랑 수준이 비슷한 여자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하며 집 사는데 돈 좀 보태달라고 하니 사업에는 보태줄 돈 없다고 하던 아빠도 결국 돈을 좀 내어주셨습니다. 며느리감이 눈에 차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제발 평범한 가장이 되어 살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요. 아가씨, 공부는 잘해? 그냥 조금요. 조금 잘하면 안 되지. 많이 잘해야지. 저도 새언니가 마음에 든 건 아니었지만 새언니도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저를 빤히 쳐다보거나
기분 나쁘게 위아래로 훑어보며 은근히 시비를 걸어왔어요. 제게 성적을 운운할 만큼 본인은 학업에 대단한 열의를 가져본 적도 없으면서 그 성적 내려고 비싼 돈 주고 학원 다니냐는 둥, 책장에 꽂힌 문제집에 윤이 나서 눈이 부신다는 둥 장난이라며 기분 나쁘게 하는 말만 했죠. 그러다 보니 새언니가 오는 날엔 인사만 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 불쑥 제 방에 들어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가씨, 내가 뭐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요? 아가씨 친아빠 누군지 알아? 네? 아빠 안방에 있는데요? 아니, 아버님 말고 아가씨 친아빠 말이야. 네? 참 순진하네.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야. 아가씨 당황해하는 그 표정 보려고. 공부 열심히 해. 그러고는 기분 나쁘게 제 어깨를 툭툭 치고 나가는데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틈만 나면 친아빠가 궁금하지 않냐는 둥, 친아빠가 어딨는지 아냐는 둥 무서운 소리를 해대니 저는 제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엉엉 울면서 안방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간 거죠. 엄마, 나 고아원에서 데려왔어? 뭐? 진아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친아빠가 따로 있어? 새언니가 그랬단 말이야. 엄마, 나 엄마 진짜 딸 아니야? 아빠 말고 진짜 아빠 따로 있어? 그게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새언니가 그랬단 말이야? 새언니가 나 볼 때마다 자꾸 친아빠 누군지 아냐고, 어딨는지 아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사실대로 이야기해줘. 내 친아빠 어딨어? 나 진짜 버려졌던 거야? 내 이것을 그냥. 여보, 당장 그것들 오라고 해. 당장! 저는 그날 그렇게까지 화가 난 아빠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여태껏 오빠가 여러 번 사고를 쳤어도 그렇게 흥분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분노했던 건 처음 봤었죠. 친아빠 타령을 하다 울던 저는 아빠가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보고 그게 더 무서워서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이내 엄마의 연락을 받고 오빠 부부가 왔고 짐작은 했지만 새언니가 저를 흘끔거리며 부모님 눈치를 엄청나게 보더라고요. 연주, 너 진아한테 무슨 소리 한 거냐? 무슨 뻘소리를 해서 애를 이렇게 놀라게 만들어? 네? 아니, 저는 그냥 장난 좀 친 건데요. 장난?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고작 14살짜리랑 장난질이야, 장난질이? 근데요, 아버님, 좀 이상하잖아요. 두 분 사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하준 씨랑 17살 차이 나는 늦둥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필이면 딱 17살이네.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니?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생각을 좀 하고 해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어머님, 솔직히 늦둥이 아니지 않아요? 저는 좀 빤히 예상되는 바가 있는데 안 그래 여보? 아이씨, 뭐래. 야, 박연주, 너 적당히 해. 알았어요. 아버님, 제가 좀 장난이 지나친 것 같네요. 순진한 꼬마 아가씨가 이렇게 놀랄 줄도 모르고. 아가씨, 미안해. 그냥 장난이었는데 놀랐어? 아가씨 진짜 친아빠 찾아달라 그런 건 아니지? 귀여워라. 야! 알았다니까. 왜 당신이 오버하고 그래? 왜? 뭐 애틋한 사이라도 되나 보지? 어머니! 순식간에 일이었습니다.
느닷없이 엄마가 새언니의 뺨을 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고 그중 가장 놀란 건 저였습니다. 늘 온화한 모습만 보여주던 엄마도 누군가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화가 난 엄마의 뒤를 묵묵히 따라갔죠. 그 뒤로 아빠는 오빠 부부의 출입을 금지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새언니의 목적에는 그것도 있었다더라고요. 형님, 연주 그거 진짜 괘씸한 애예요. 시댁 발길 하기 싫어서 지나 이용한 거잖아요. 어쩜 애가 그렇게 못됐어요? 내가 살다 그런 애는 또 처음이야. 아주 연주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찬물부터 찾게 돼. 절대 봐주면 안 돼요. 자식이라고 마냥 용서해 줄 일도 아니죠. 용서할 생각 없어. 지금도 봐. 그날 일을 떨어놓고 내가 뺨 한 대 쳤다고 되레 나보고 사과하라잖아. 사과하기 전엔 명절이고 생신날이고 찾아뵐 일 없을 거라나? 참나, 오면 누가 반기기라도 한대? 하여튼 웃겨 정말. 저는 식탁에서 숙제하는 척 앉아서 엄마와 작은 엄마가 거실에 앉아 도라지를 다듬으며 하는 말을 엿들었죠. 그게 다 우리 집에 오기 싫어했던 행동이라고 하니 마음 한쪽에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친아빠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들이 다 거짓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편해졌던 겁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오빠 부부를 보지 않고 지냈어요. 새언니는 오빠가 저에게 애틋한 사이라도 되냐고 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오빠에게 귀여움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오빠는 학교 안팎으로 사고치고 다니기 바빴고 제가 첫걸음말을 뗄 때 옹알이하며 엄마 아빠를 이야기할 때도 집에 없었습니다. 집에 온다고 해서 누뚱이 여동생 안아준 적도 없었다고 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오빠라고 눈치 보며 친해지려 하기도 했었어요. 오빠, 나 이거 주면 먹으면 안 돼? 아이씨, 뭐야. 안 나가? 이거 먹고 싶어서. 처먹든지 말든지. 시팔 왜 척이 어들어오고 지랄이야. 그렇게 몇 번 매서운 눈초리와 쌍욕을 들은 뒤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요. 그 뒤로 자연스레 사이는 점점 더 벌어졌고 저는 이유 없이 오빠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오빠도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사이니 오빠나 저나 애틋한 남매로 지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던 오빠 부부가 다시 불쑥 집으로 찾아온 건 그로부터 반년 뒤의 일이었어요. 아빠, 이번 딱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내가 분명히 먼저 말하기 전에는 이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특히 연주, 너 당분간 네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을 텐데. 아버님,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맞고도 아직 사과도 못 받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만 잘못한 사람처럼 말씀하시면 저도 좀 섭섭하죠. 그래, 서로 섭섭할 일 없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나타나 또 사람 속을 뒤집으려는 거냐? 아이씨, 야,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아빠, 그게 아니라 저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늦지 않게 아이 준비도 하려면 계속 이러고 살 순 없잖아요. 권고사직 당했으면 다른 일자리 알아보면 그만이다. 아빠가 몰라서 그래요. 일자리가 없다고요. 일자리가 없긴 왜 없어? 가장으로 자기 가족 먹여 살린다 생각하면 주변에 못할 일 하나 없고 일자리가 천지다. 너는 이번에도 그저 쉽고 편하게 일해서 살아볼 생각으로 손이나 벌리러 왔겠지.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어디 거저 놀고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빠는 왜 매번 저를 그런 식으로 얕잡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나에게 한 방을 보여준다 해놓고 진짜 보여준 게 뭐가 있냐? 너는 친구를 괴롭혀 처음으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던 14살 이후로 내게 꾸준히 실망만 주고 있다. 그런 너를 내가 뭘 믿고 또 도와준다는 거냐? 결혼할 때 집 사달라고 그만큼 받아갔으면 그만이지. 또 뭘 더 달라고? 이제 너한테 줄 돈 단 한 푼도 없다. 지금까지 받아간 것만으로도 충분해. 더는 내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죽든지 살든지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 아빠의 흔들림 없는 단호한 말에 오빠는 부들부들 떨며 노려보다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오빠도 나가버린 마당에 새언니는 요지부동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아빠가 왜 너는 나가지 않느냐는 듯 바라보자 언니는 반항적인 눈빛으로 쏘아보며 입을 열었죠. 아버님, 하준 씨야, 더는 받을 게 없다지만 저는 받을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뭐야? 위자료요. 사기 결혼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어머,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니? 저 다 알고 있어요. 하준 씨 애 있잖아요. 언니의 그 말 한마디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히 가라앉았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엄마는 저를 데리고 다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날도 말없이 화가 난 것이 분명히 보이는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서 놀이터로 향했어요. 새언니가 언제 갈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란히 아무도 없는 놀이터의 그네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한참 뒤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도 그만한 눈치가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엄마, 오빠 말이야. 아이가 있었어? 대체 언제 낳았대? 애는 무슨, 그런 거 아니야. 너는 신경 쓸 거 없어. 나도 이제 알 거 다 아는데 뭐. 맨날 나는 어린애 취급하면서 말도 해주지 않고. 어쨌든 나도 가족이니까 알 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알아봐야 하나 좋을 거 없으니까 그렇지. 오빠가 문제 일으킨 게 뭐 한두 번이야? 그냥 모른 척해. 이번에 둘이 왔다 가고 아빠 속이 또 얼마나 상했겠어. 정작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속이 더 상해 보여 저는 더는 묻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저는 이번 일이 뭔가 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오빠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는데 새언니는 정말로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했죠. 어른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제게 숨기려고 했지만 저는 항상 방에서 숙제하는 척 들어가 문에 귀를 대고 앉아 어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다는데 결국 합의금을 준 것을 보면 오빠에게 숨겨둔 애가 있고 그것을 온 가족이 숨긴 채 결혼을 방조한 것이 사실이었던 거죠. 힘들게 몰래 엿들어 알아낸 사실인데 제가 그런 수고를 한 보람도 없게 며칠 후 술에 취한 오빠가 찾아왔더라고요. 진짜. 아빠, 엄마, 이게 무슨 헛짓거리입니까? 예? 결국 연주 그 기집애한테 줄 돈 있었으면 그냥 조용히 저한테 줬으면 될 일이잖아요. 예? 안 그럽니까? 자하준, 지금 이게 무슨 추태야? 그러니까요. 예? 내가 이런 추태를 다 부리게 된 건요. 다 아빠 때문이에요. 그 돈 연주가 아니라 저한테 줬으면 저 사업도 하고 연주랑 이혼할 일도 없었다고요. 예? 여보, 진아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이 녀석 집에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혼자 괜찮겠어? 술에 취해서 몸도 못 가누는 애를 당신 혼자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든 되겠지. 들어가 있어. 잠깐만요, 잠깐만. 야, 차진아, 너 이리 와봐. 저는 그때 술에 잔뜩 취해 꼬부라진 혀로 말하는 오빠의 모습이 무서워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저를 콕 집어 오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기에 저를 바라보며 손짓하는 오빠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엄마 뒤로 갔고 그러자 오빠는 몸을 일으켜 제게 다가오려고 하는 겁니다. 야, 차진아, 너도 날 피하냐? 아이, 참나. 야,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나를 피하고 무시해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야, 차준! 아이씨, 내 말이 틀렸어요? 진아는! 아빠는 오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빠를 발로 차버렸고 오빠는 그대로 뒤로 나뒹굴어 현관까지 굴러갔어요. 술에 취해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것 같았는데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기도 전에 아빠는 다시 오빠를 흠씬 밟아주었어요.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들어가 잠이나 쳐잘 것이지. 어딜 와서 행패야? 여보, 그만해. 취한 애 상대로 그렇게 열 올릴 필요가 뭐가 있어? 당신은 얼른 진아 데리고 들어가는 말 안 들려? 늘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만 보여주던 아빠는 오빠와 부딪힐 때마다 낯선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 엄마와 저는 쫓기듯 함께 안방으로 들어왔고 나중에 나왔을 땐 오빠도 아빠도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어른들은 제 비밀을 감추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써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었죠. 당시 저도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로 생각이 두서없이 마구 튀어나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점점 오빠와 저 사이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따금 그날 밤 오빠가 절 불러 말하려던 이야기가 뭘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아빠에 의해 막혀버린 진아는 이라는 말 뒤에 어떤 말이 왔을까 하고요. 그런 생각을 지나치게 하다 보니 결국 예민해진 위장이 탈이 났죠. 어머, 진아야, 왜 그래? 식은땀 좀 봐. 어디 아파? 어디가 아파?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여보. 여보! 한밤중에 실려간 병원 응급실에선 스트레스성 위경련 진단을 받았죠. 그뿐만 아니라 식욕도 줄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또 남겨? 이게 먹은 거야? 반도 못 먹고 어떻게 학교에 가려고. 한 숟갈만 더 먹자, 응?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어. 이따 급식 때 많이 먹을게. 요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무슨 일이 뭐가 있겠어. 차라리 저는 부모님께 진실을 듣고 싶었어요. 제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의문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일지라도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했죠. 하지만 부모님께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제가 절대 알지 않길 바라셨고 그게 눈에 보여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도 제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 채 끙끙 앓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원을 끝마치고 학원버스를 타려는데 전세 언니가 불쑥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아가씨,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다행이네. 나 아가씨 만나려고 아가씨 학교도 갔었는데. 아직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나 아가씨 꼭 만나고 싶었거든. 저를요? 왜요? 아가씨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랑 좀 같이 갈래? 저 지금 학원차 타고 집에 가야 하는데. 맛있는 거 사줄게. 먹고 들어가. 이야기 끝나면 내가 태워다 줄 테니까. 아가씨도 궁금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새언니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알고 싶은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새언니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새언니를 따라 나선 것이죠. 새언니는 저를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에 데려갔고
제가 뭘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적당한 햄버거 세트 하나를 시켜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팔짱을 끼고 앉았다가 갑자기 손을 올려 슬쩍 끼고 있던 선글라스를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웬 선글라스인가 했는데 그 너머에 시퍼렇게 든 멍이 있었거든요. 어때? 색깔 죽이지? 이거 누가 그랬을 것 같아? 글쎄요. 몰라? 아가씨랑 끝내주게 가까운 사람이 그런 건데. 새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몸을 제 쪽으로 기울여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앉았습니다. 저는 어쩐지 그 기세에 위축이 되는 것 같아 살짝 뒤로 물러났는데 새언니가 제 팔목을 덥석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가씨 부모님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말을 안 하려고 했거든? 내가 보기랑 다르게 의리가 좀 있거든. 근데 그것도 계약이 제대로 성사됐을 때의 이야기고. 이 시퍼런 눈. 아가씨 오빠가 나한테서 돈 뺏어가면서 만들어준 거야. 그때 아가씨 부모님이 내게 준 돈. 그거. 오빠가요? 그래. 내가 아가씨 오빠 양아친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더러운 새끼인 줄은 몰랐거든? 왜 몰랐을까? 생각할수록 분이 안 풀려서 말이야. 그래서 아가씨 찾아왔어. 나도 뭐라도 해야지. 내가 아가씨한테 비밀 하나 알려주려고. 비밀이요? 내가 전에 물었지? 아가씨 친아빠 어딨냐고. 그거 농담 아니야. 난 아가씨 친아빠가 누군지 알거든. 어때? 궁금하지 않아? 새언니의 입에서 그토록 고대하던 그 비밀의 진실이 나오려는 순간 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알고 싶었지만 알고 싶지 않았고 빨리 듣고 싶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새언니는 재밌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까만 선글라스 너머에서 얼핏 즐거워 보이는 새언니의 눈빛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죠. 아가씨 오빠가 되게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서 애아빠가 됐거든? 그때 사고 쳐서 낳은 애가 바로 아가씨, 우리 귀여운 누뚱이 아가씨. 새언니는 뭐가 즐거운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다만 새언니가 만족스럽게 저를 살핀 것을 보면 언니 생각만큼 반응이 괜찮았던 모양이죠. 그러니 신이 나서 묻지도 않은 말을 더 했을 테고요. 사고는 쳐놓고 부모한테 말을 안 해. 결국 여자가 애를 낳아서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 딱하지. 근데 더 대박인 건 뭔 줄 알아? 집에 애가 있는 걸 보고 아가씨 오빠가 말이야. 누가 낳으라고 했냐며 죽으라고 흠씬 때려줬는데 애가 죽지도 않은 모양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고아원에 갖다 버리라고 난동을 부린 모양인데 뭐 오빠도 이해는 돼. 어렸잖아. 고작 17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된다니 무섭기도 했겠지. 어머, 아가씨 울어? 새언니가 그렇게 이야기 물을 때까지 저는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그 진실의 무게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고 그 무게를 감당하기엔 저는 아직 어렸던 것이죠. 그래도 너무 다행이지 않아? 자기 자식이 낳아 버리려고 했던 자식을 자기 호적에 올려서 친딸처럼 키운 대단한 모정과 부정. 나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존경하잖아. 친손녀를 친딸처럼 부모의 빈자리를 전혀 느낄 수 없도록 귀한 늦둥이로 키운 대단한 사랑. 아가씨 그거 받고 자랐어. 그건 알아야지. 새언니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웃음기가 싹 가신 얼굴로 제게 말했죠.
아가씨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아가씨는 잘못이 없지. 근데 아가씨 오빠, 아니, 아가씨 친아빠가 살면서 지은 죄는 너무 많아. 그 죄로 나는 너무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고, 뭐 그게 나뿐이겠어? 그러니 그 사람 딸인 아가씨도 그 업보를 나눠 짊어지고 살아야지. 다 아가씨 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어쩌겠어? 그게 아가씨가 감당해야 할 진실인걸. 저는 더는 새언니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뛰는지도 모른 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만큼 뛰다가 넘어진 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넘어진 걸 핑계 삼아 엉엉 울었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와 일으켜 줄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채요. 제가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는 부모님과 어른들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크게 앓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오빠를 만난 건 손에 꼽을 만큼 적었고 만나더라도 저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무시하며 살았어요. 저건 사람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네. 야, 차진아. 오빠가 왔는데 쳐다도 안 보냐?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따라붙곤 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고 그게 반복이 되자 자연히 우리의 거리는 더 멀어지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는 동안 오빠는 꾸준히 망하고 또 망하길 거듭하면서도 어떻게 아득바득 살아남더라고요. 아빠가 그 후로 사업 자금을 보태줬는지 어쨌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오빠는 아빠와 크게 싸우고도 몇 달 뒤에 다시 찾아오기를 반복했었어요. 그러다 40이 되자 재혼도 하더라고요. 저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보려고요. 그 사람 아이 가졌거든요. 뭐? 아니, 아휴, 참나 기가 막혀서. 제발 너 알아서 살아라. 네가 어떻게 살든 이제 더는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아.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 자꾸 찾아와 보고할 것도 없다. 그렇게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한 채 머자나 아들을 낳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더라고요. 부모님께선 괜히 제 눈치를 보시는 건지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셨어요. 정작 저는 오빠가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고 별 감정도 없었는데 막상 자기 아들이라고 안아주며 웃는 얼굴을 보니 솔직히 좀 역겨웠습니다. 저한테는 왜 죽지 않았냐는 둥, 고아원에 버리라는 둥, 온갖 모진 말로 몇 번이나 저를 부정해놓고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더라도 본인은 제가 누군지 알 텐데 제 앞에서 그러고 싶었을까요? 아가씨, 우리 주성이 좀 안아줘요. 조카 사랑은 고모라던데 어째 아가씨 보면 조카한테는 지나가는 똥개보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관심 없어요. 어머,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빠, 아가씨는 왜 저렇게 우리한테 냉랭해? 솔직히 좀 그렇다.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싸가지가 없네. 뭐라고요? 아니, 그렇잖아. 꼬박꼬박 존대해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한 번을 웃지를 않고. 존대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아니, 그냥 말을 안 걸어주면 감사하겠네요. 그쪽 보고 웃을 이유도 없고, 그쪽 아들 관심 가질 의무도 없으니까요. 찾아오란 사람도 없고, 찾아온다고 반기는 사람도 없는데, 매번 그렇게 꾸역꾸역 찾아와 사람 속을 긁어놨어요. 어떻게 된 게 만나는 여자마다 그 모양 그 꼴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잊을만 하면 지겹게 얼굴을 들이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달 잠잠하다 싶었는데 안방에서 벼락 같은 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건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부서지는 소리였는데 깜짝 놀라 엄마와 달려가 보니
엄마가 아끼던 화병이 바닥에 산산조각 되어 있더라고요. 또 돈을 달라고 했는지 오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들부들 떨며 오빠를 노려보고 있었죠. 당장 꺼져 이 자식아! 아빠, 이제 바로 잡을 때가 됐잖아요. 단지 그 이유예요. 저도 언제까지고 그대로 줄 생각은 아니었다고요. 그 입 닥치고 당장 꺼져 이 새끼야! 아빠는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집어들었고 저와 엄마가 만류하기도 전에 오빠를 향해 거침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액자는 오빠의 옆으로 가 벽에 부딪히며 떨어졌고 깨진 화병과 더불어 액자의 유리 파편으로 바닥이 엉망진창이 되었죠.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고 너는 괴물이야. 당장 꺼져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죽었대도 영정사진도 꼴 보기 싫으니 죽어서도 찾지 마라.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그리고 닥치는 대로 잡아 던지기 시작하는데 엄마와 제가 양팔을 붙잡고 진정시키려고 해도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화낸 것을 본 적이 없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러나 싶어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빠가 던진 물건에 속수무책으로 맞고만 있던 오빠는 그제야 일단 자리를 피하려는 듯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아빠가 단말마 비명과 함께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아빠! 여보! 급히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아빠는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에 들어갔죠. 엄마와 함께 수술실 앞을 지키며 기도하는 동안 저는 오빠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으니까요. 만약 아빠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일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제때 수술을 받아 깨어나게 됐고 1인실로 옮겨 제가 지정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누구도 찾아오지 못하게 했죠. 절대 안정이 필요한 환자였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철저하게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깨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변호사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불렀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아빠랑 같이 이야기 좀 하자. 갑자기 무슨 일인데? 진아야, 이건 우리 집. 이건 영도에 있는 작은 땅. 이건 인천에 있는 건물 문서다. 다 네 앞으로 줄 생각이니 지금 처리를 좀 하자.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웬 재산 정리야? 무섭게. 됐어. 나 안 가져. 내가 언제 아빠 재산 탐난댔어? 내가 오빠야? 다 네 오빠한테 넘어갈까 싶어서 주는 거야. 네 아빠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탐을 낼 것 같고 나나 네 아빠 나이도 있는데 행여나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싶고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긴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대단한 재산도 아니야. 낡은 집에 2층짜리 낡은 건물, 이 밭으로나 쓰는 땅이 뭐 얼마나 되겠냐마는. 나는 10원 한 장이라도 하준이 그놈한테 들어가 허투루 쓰이는 게 싫다. 진아야, 지금 사는 집도 이사하고 앞으로는 절대 네 오빠 만나지 말고 숨어 살아. 더는 우리 찾아올 필요도 없다. 엄마랑 아빠가 갈 테니까 오빠 눈에 띄지 말고 살아. 갑자기 대체 그게 무슨 말인데. 나 지금 이 상황 이해가 안 돼. 아빠 수술해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재산 정리라고? 그러면서 평생 오빠 눈에 띄지도 말고 살라니 왜? 묻지 말고 그냥 그러라고 하면 그래, 응? 변호사 양반,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나중에 우리 진아한테 불리한 일이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네, 두 분의 합의하에 전 재산을 따님께 증여하신 거니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아드님께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오래전에 아드님께 사업자금으로 보낸 돈이 많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행여 문제가 되어 유류분을 주게 되더라도 그리 크진 않을 겁니다. 저는 대체 무슨 일인지 제대로 상황 파악도 되지 않았는데 부모님께선 변호사에게 몇 번이고 묻고 또 물어 증여 절차를 밟았어요. 나중에 함께 공증사무소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결국 두 분께 진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죠. 부모님께서 변호사를 보낸 뒤 만족스럽게 서류를 훑어보는 동안 저는 조심스레 제가 감추고 있던 진실을 꺼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어. 응? 뭘? 엄마가 나 낳은 거 아닌 거. 어? 놀라지 마. 아빠 아파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엄마랑 아빠가 대체 왜 이러는지 난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싶다는 거야. 진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오래전부터 알았어. 엄마 아빠가 내 친부모 아닌 거. 내 친아빠가 오빠인 거. 누가 말했어? 대체 누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아니, 오빠가 내 친아빠라는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 난 엄마랑 아빠가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나 알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어. 그거 알면 뭐가 변해? 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길 바라는 거야? 아니지.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괜히 내가 그 사실 알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숨기지 말고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해줘. 나 이제 애 아니고 성인이잖아. 부모님은 매우 놀라면서도 제 이야기에 고민이 되는 듯 잠시간 눈빛을 교환했어요. 결국 결심한 듯 엄마가 무거운 입을 열었죠. 네가 그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해도 지금 이 일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다만 하준이가 너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싶어 했어. 관계를 다시 정리하다니? 친생자 그런 소송을 해서 너를 자기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식으로 넣고 싶다고 한 거지. 뭐?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왜겠냐? 그 짐승 같은 새끼가 다 돈 욕심에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오빠 자식으로 들어가는 게 돈이랑 무슨 상관? 잠깐만. 설마 상속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야? 에휴, 자식이 뭔지. 정말 나는 모르겠어. 지금은 너랑 남매니 혹시 나랑 네 엄마가 잘못되더라도 남은 재산을 둘이 나눠야겠지만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면 법적으로 내 자식은 자기 하나니 우리 재산이 다 자기한테 오겠다 싶었던 거지. 설마 아무리 개망나니 같이 산 오빠래도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고? 네 오빠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게 아니면 죽을 때까지 지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너를 왜 갑자기 자기 자식으로 넣겠다고 했겠어. 다 그 시커먼 속에 꿍꿍이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뭘 들은 건지 모르겠어, 엄마. 진아야,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겠지? 오빠한테 멀어져서 살아. 너 숨어 살면 네 오빠가 어떻게 찾아내겠어. 너를 상대로 그 어떤 소송도 하지 못하게 꼭꼭 숨어 살아, 응?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까 싶어 들락거렸던 것도 모자라 나이 든 부모님을 보고 어떻게 하면 훗날 두 분 재산을 혼자 다 꿀꺽할까 고민한 거잖아요.
기껏 생각해낸 것이 이제와 두 분 자식으로 살고 있던 저를 자기 자식으로 넣겠다니 혐오스럽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역겨웠습니다. 부모님 재산에는 한 푼도 관심이 없었지만 그 돈을 쓰레기통에 전부 버릴지언정 괘씸한 오빠에게는 10원 한 장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아빠 말대로 혹시 모르니 이사도 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도 했어요. 혹시 몰라서 하준이한테는 너 유학 갔다고 했어. 적당한 시기 봐서 거기 사는 남자랑 같이 사는 모양이더라고 둘러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알게 되더라도 뭐 어때. 나는 어떻게든 싸울 준비 돼 있는데. 나는 괜히 네가 하준이한테 마음 다치는 게 싫다. 법이 네 편에 서 있더라도 결국 하준이랑 부딪혀서 상처받는 건 너야. 양심도 없는 그놈은 네 눈물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다. 두 분은 어떻게든 저를 오빠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털끝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제가 당신들에게 죽을 때까지 아픈 손가락일 거라는 두 분의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모든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두 분은 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지만 딱 한 번 노파심에 친어머니가 궁금하냐고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진아야, 혹시 널 낳아준 엄마가 엄마, 그 이야기는 하지 마.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 오빠 결혼해 사는 여자들만 해도 봐. 새언니라는 사람들 하나같이 오빠 수준에 맞는 그런 여자들인데 내 친모라고 뭐 다를 게 있겠어? 그래. 그래도 걔는 너무 원망하지는 말어. 그래도 너 맡기고 가면서 죄송하다, 부탁드린다 그러더라. 훗날 나타나서 짐이 될 생각도 없으니까 자긴 죽은 셈 치고 키워달라고 하면서 갔어. 어쨌거나 널 살려서 낳아줬으니 어떻게 사나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그러니 그 사람은 너무 미워하지 마. 엄마는 제게 오빠를 미워하는 마음만으로도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덜기를 바라며 한 말이었겠죠. 그렇게 7년을 남처럼 소식도 모른 채 살았는데 결국 죽기 전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암 선고를 받은 지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두 분은 오빠에게 투병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저뿐만 아니라 두 분도 오빠랑 거의 남처럼 지내고 있어 죽기 직전에야 아빠의 투병 사실을 알게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7년 만에 오빠 가족을 만나게 됐는데 오랜만에 만난 오빠를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 간에 문제가 생겨 몹시 좋지 않다더니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 산 사람 같지도 않더라고요. 거기다 그 문제로 얼마 전 뇌졸중이 와서 마비가 온 후로는 혼자서 걷는 것도 힘들어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요. 저는 안쓰럽기는커녕 천벌이라는 것이 있구나,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었습니다. 새언니는 장례 기간 내내 오빠를 챙기면서도 저를 노려보고 쏘아보는 둥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조문객을 맞이하며 오빠가 하지 못하는 상주 노릇을 제가 다 했죠. 발인을 끝내고 장지에 모신 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일가 친척 몇 분만 남아있을 무렵 새언니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 불쑥 제게 그러더군요. 아가씨, 아버님 상중에 이런 이야기 꺼내도 될까 싶은데 그럼 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뭐야? 아가씨는 모르겠지만 아가씨 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신우 사이는 아니거든. 예, 너 말 조심해라. 친척 어른들 있는 자리에서 말 가려서 해. 아니요? 어머니,
저 할 말은 해야겠어요. 저 사람 지금 저 지경에 이른 거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제가요,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요. 저 사람 두 분한테 재산 받아서 큰 사업 일으켜보겠다고 꼬셔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성이 이렇게 잘할 때까지 아빠 노릇한 거 하나 없이 내가 다 먹여 살린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 사람 똥오줌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네가 하준이 마누라인데 못할 건 뭐냐? 결혼을 어떻게 했든 제가 강제로 너를 데려와서 산 것도 아니고 저도 얼씨구나 떨어질 콩고물이 있겠다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야. 네가 나서서 꽝을 뽑은 거지. 누가 너더러 같이 살라고 강요를 했어? 뭐를 했어? 제가 뽑은 게 꽝이면 저 사람 자식도 태어나자마자 꽝을 뽑았으니 책임은 같이 지는 게 맞지 않겠어요? 뭐야? 아가씨, 듣고 까무러치지나 말아요. 아가씨, 두 분 누뚱이인 줄 알죠? 아니요. 아가씨 누뚱이 아니에요. 아가씨 낳은 친아빠, 바로 아가씨 오빠라고요. 이제 알겠어요? 다시 말해 아가씨도 자식으로서 부모인 오빠 책임져야 할 이유 있다고요. 네? 무슨 그게 헛소리예요? 언니, 요즘 고생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렇게 서슴없이 헛소리 하시는 걸 보니. 뭐요? 그래요. 믿기지 않겠죠. 오빠 입으로 이야기해. 이제 진실을 밝힐 때도 됐잖아. 이제 믿는 구석이라곤 오빠 첫째 자식밖에 없지 않겠어?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제 출생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 고모 가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비밀을 지켜주려 했던 것처럼 신중하게 지켜보셨죠. 진아야, 사실은 난 네 오빠가 아니야. 엄마, 이제 와서 진아한테 아빠 대접받겠다는 건 아니고 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사정 좀 봐달라는 거지.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 적당히 내 몫은 달라는 거야. 오빠는 마비가 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입을 움직이며 본론을 꺼냈고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돈 이야기였어요. 빨리 꺼내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인간이라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린 걸 보면 참기도 많이 참았다 싶었죠. 자기 몫은 무슨? 오빠, 양심 없어? 아빠 재산에 오빠 몫이 어딨어. 어렸을 때부터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억까지 가져가 놓고 아빠 앞으로 된 재산이 어딨다고 오빠 몫을 달래? 뭐예요? 아가씨, 설마 아가씨도 아버님 재산 탐나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애초에 아가씨는 아버님 재산 받을 군번이 아닌 거예요. 절차라는 게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언니, 지금 우리 집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남매끼리 아버지 재산을 논하는데 왜 눈치 없이 며느리가 끼어들어요? 우리 엄마 기분 나쁘게. 뭐예요? 오빠, 다시 말하지만 아빠 재산 중에 오빠 몫으로 남긴 건 단 한 푼도 없어. 이미 아빠 엄마 앞으로 된 재산 아빠 살아계실 때 전부 나한테 증여됐으니까 기대도 하지 마.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이게 무슨 경우예요? 두 분 재산이 이미 아가씨한테 증여가 됐다뇨. 이거 인정 못해요. 우리 소송할 거야. 이 사람 목 찾을 거라고요. 그러세요.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 소송을 하든 뭐라든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그래도 머리가 좋으면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도 소송이 오빠한테 득이 되진 않을 거라는 건 알 텐데. 참나, 진짜 양심도 없지. 두 사람 최악인 줄은 알았지만 이 상황에 아빠 재산이 탐나서 헛소리한 거예요? 누뚱이로 태어난 제 나이 빌미로 오빠가 친아빠니 뭐니? 세상에, 남들 알기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어요. 아가씨, 내가 정신이 나갔어요? 그딴 거짓말을 하게? 친자 확인이라도 해봐요. 누구 말이 맞나?
세상에 어떤 남매가 부녀 관계 확인을 위한 친자 확인을 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무슨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해요? 아가씨! 언니, 오빠가 아파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거 알아요. 물론 처음엔 언니도 순수한 사랑으로 결혼해서 살았겠죠. 근데 김병이 효자 없다고 부모 자식간도 아니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남편 병수발에 눈앞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주성이 아직 어리고 앞으로 자라더라도 제 아빠가 짐이 될 게 눈에 뻔한데. 뭐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빠랑 피가 섞인 남매 지간이니까요. 언니가 정 힘들다고 오빠를 내팽개치고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감당해야겠죠. 오빠 앞으로 나올 돈은 10원 한 장도 없고 언니 미래는 오빠 병수발하는 것뿐인데 그게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정리해요. 그래도 언니는 남이니 이만한 충고해드리는 거예요. 새언니는 제 말을 듣고 흔들렸고 오빠는 지금 무슨 헛소리냐며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을 휠체어에서 들썩이며 흥분하더라고요. 저는 그쯤에서 자리를 피해 빠져주었고 2달 뒤 제 예상대로 오빠 부부는 이혼했다더라고요. 어쩌면 좋냐. 주성애미가 기어이 하준이 두고 주성이만 데리고 나가버렸단다. 그래? 잘 됐네. 잘 되긴 뭐가 잘 돼. 앞으로 집으로 들어온다고 할 게 뻔한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설마 엄마 보고 오빠 병수발 들라고 새언니 보고 나가라고 했겠어? 그럼 뭐야? 네가 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미쳤어? 내가 오빠 병수발을 왜 들어? 얼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어차피 오빠 앞으로도 사람 구실 못할 거고 엄마나 나한테 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가족 중에 그 짐 떠맡을 사람이 누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는 엄마를 뒤로하고 저는 오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태어나 단둘이 오빠와 대면한 것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새언니가 없는 사이 아주 엉망이 된 집에서 간신히 목숨만 연명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이라도 엄마가 몇 번씩 오가며 가져다 준 밑반찬이 아니었으면 이미 병원에 실려가고도 남았겠죠. 내가 와서 놀랐지? 엄마가 온 줄 알았을 텐데. 네가 웬일로? 갈 곳이 있어서. 이혼도 한마당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도 오빠 숨구멍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혼자 오빠를 데리고 갈 수 없어 사람을 시켜 오빠를 차에 태웠고 그 길로 저는 미리 알아둔 요양원으로 오빠를 데려갔어요. 사실상 죽기 전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시설도 처우도 좋지 않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오빠는 당연한 듯 제가 끄는 휠체어에 앉아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그곳에서 나갈 일은 없을 거라는 걸요. 나 어렸을 때부터 오빠 되게 싫어했던 거 알지? 알겠지. 오빠도 눈치가 있으면. 뭐 나만 싫어했어? 오빠도 나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고아원에 버려버리라는 말이나 했겠지. 너? 알고 있었냐고? 당연히 알고 있었지. 왜? 새언니가 사실을 이야기해 줄 때 계속 부인하니까 내가 진짜 못 믿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 예전에 첫 번째 새언니가 그러더라. 오빠가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그러니 오빠 자식인 나도 그 업보를 나눠 짊어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진아야. 근데 내가 왜? 그 언니도 참 웃겨. 내가 왜 오빠 죄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돼? 그땐 내가 어리고 순진하긴 했지. 오빠, 내가 진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아. 내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게 중학생 때인데 여전히 변한 건 없었잖아. 오빠는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 너한테 난 책임지라는 말은 말 안 할게.
나 집으로 보내줘. 아이, 집으로 보내달라고. 오빠가 집에 가면 앞으로 엄마가 고생할 텐데 일은 넘은 엄마 수발 받고 싶어서 그래? 아니면 설마 나보고 하라고? 말도 안 되지 않아? 진아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가게만 해줘. 아이, 나 두고 가지 마. 오빠, 잘 지내. 그래도 혈육 보는 건 이게 마지막일 텐데 실컷 봐도 그래야 죽기 전에 원망을 하든 후회를 하든 하겠지. 그게 벌써 반년 전의 일이에요. 엄마에게는 솔직하게 오빠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말했어요. 몸도 좋지 않은데 괜히 찾아가 마음 쓰지 말라고 어디로 보냈는지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인데 엄마도 더는 찾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무거운 짐이 되어 박힌 오빠를 죽기 전까지 생각하겠지만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책임질 필요도 앞으로 오빠가 제 삶의 걸림돌이 될 일도 없으니까요. 앞으로 누구에게도 제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도 이 사실은 밝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잊고 살기 위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냥 세상에 이런 집안도 있구나, 이런 기막힌 일도 있구나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별일 아니었구나 하고 좀 더 쉽게 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